국제유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0달러 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내수를 살려보자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열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난 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유선 현대차 부회장이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직접 나서 제네시스 G90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세계적인 명차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쏟아진 연립 다세대 물량으로 인한 입주 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량은 넘치는데 수요자는 없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75달러, 5.28% 내린 배럴당 3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까지 절하되면서 유가에 압력을 가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10.5% 폭락한 데 이어 6일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2월 이후 12년여 만의 최저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5년 반 만에 종가 기준 12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0.5원 오른 1210원 3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10년 7월에 1215원 60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4원 80전 내린 1205원의 거래가 시작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203원 50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정 국면에 들어간 듯했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 직후 한때 3,000선이 붕괴됐다가 반등하는 등 불안이 지속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중국 증시는 안정을 찾았지만 역외 참가자들의 달러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곡선은 가팔라졌습니다.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피도 0.21%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가 유입되면서 달러화 강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부가 진행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국내 소비를 늘렸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반짝 상승 효과 뒤에 소비는 오히려 위축됐다고 하는데요. 조주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급조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렸던 지난 10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보다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10월 기준 백화점 소매 판매는 10%, 편의점 소매 판매액은 40%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고 확대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11월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이 뒷걸음질쳐 소비 절벽이 온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 신장률은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1.7%로 오히려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백화점의 11월 매출 신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1%로 10%였던 전달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회복세를 나타내던 소비자 심리지수도 12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으로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해 6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시적인 할인 정책으로 소비 진작을 꾀하는 것은 할인 기간 종료 후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가계부채라든지 노후 준비나 주거비 부담, 불용화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소비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지 근본적으로 소비를 회복시키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세운 초이노믹스 정책 중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히려 내수 시장을 왜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띄우기와 더불어 정치인 최경환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6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취재진의 관심이 일제히 쏠렸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미국 디트로이트 모토쇼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세계 명차 시장에 본격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We will strive to meet the desire of new generation of luxury customers. This effort will lead to a portfolio of 6 all-new Genesis models by 2020. 현대차는 G90 5,000대, G80 25,000대를 합쳐 연간 3만 대의 제네시스 판매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로 10만 대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신차인 G90는 지난 12월 국내 출시한 EQ900 모델로 한국 울산 공장에서 생산해 연내 미국 시장에 본격 판매됩니다. 제네시스는 G90를 필두로 북미, 중동에 이어 중국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 사장, 데이브 주코브스키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해 디자인과 상품성을 설명했습니다. So this car, it offers everything that a S-Class Mercedes does or a BMW 7 does. It has no compromises, yet it's a significantly better value. And we think 이번 디트로이트 모토쇼에서 제네시스는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2016 디트로이트 모토쇼에서 제네시스 G90와 더불어 소나타, 산타페, 투싼 등 총 16대 차량을 전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는데요. 빌라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가 바뀌자마자 본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연립 다세대 거래가 활발했던 강남 이해 지역에서 입주 폭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 번 살짝 내렸었죠. 연말에. 그걸 다시 올리지는 않았고요. 좀 싸게 왕창 내린 집도 있어요. 2억 3, 4천대 하다가 2억 1,000대로 내린 집도 있고. 지난해부터 신축 연립 다세대 물량이 쏟아졌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해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등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되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 계속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또 얻어야 되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제는 좀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서울 수도권에서 준공한 연립 다세대 주택은 약 74,590가구, 작년보다 7%, 약 4,79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12월분까지 집계가 되면 약 81,4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약 10만 4,400가구로 작년보다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12년 만의 최대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2008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입주하는 작년 인허가 물량의 미분양이 급증하고 가격마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두 거래 주체가 반대로 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요. 과연 외국인과 역주행하는 개인 투자자들 웃을 수 있을까요? 이보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외국인이 내다판 주식은 4,180억. 이렇게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같이 개인과 외국인이 반대로 가는 모습은 어제 하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은 6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도를 기록하며 7,161억 원을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8일 하루 472억 원을 소폭 내다판 것을 제외하면 매일 매수를 이어가며 9,294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 성적은 어땠을까?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 수익률을 단순 평균하면 마이너스 9.76%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10개 종목은 주가가 작년 말 이후 1961에서 1891로 3.5% 떨어지는 와중에도 3.16%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작년 한 해 증시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개인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은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개인은 마이너스 34%, 외국인은 26.9%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반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7개 종목이 플러스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과 개인의 차이는 자금력과 매매 패턴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싼 종목을 샀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더 취약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오늘 하루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455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2,399억 원을 팔았습니다. 올해는 개미 필패의 법칙이 깨질 수 있을까?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져 가뜩이나 낮은 유가를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인데요. 초저유가는 세계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닥친 황사가 전 세계 경제를 뒤덮어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들어진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폭락이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와 미국, 유럽 증시에 직격탄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은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1년의 상황들을 보면 이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 변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역할이 점점 커졌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 총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원유 소비는 12%, 철강 소비는 전 세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국, 호주, 브라질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변화는 곧 세계 경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최대 원자재 소비국이 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브라질과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원자재 수출이 주력인 신흥국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국 수출의 1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세계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에 이어서 세 번째 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면서 미국과 함께 G2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이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중국은 2012년부터 안정적인 성장 속에 구조 조정과 개혁이라는 기조로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는 동안에는 경제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에서 쓰는 웬만한 물건은 다 만들어 온 중국이지만 현재 중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60%, 즉 공장 10곳 가운데 4곳은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 공장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비스업을 포함한 내수 중심의 성장을 노리고 있지만 몇 년 만에 산업 지도가 바뀌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과도기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6.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 당국은 이 자구책으로 환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죠?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서 수출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합니다.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위안화 환율이 1달러의 5위안에서 6위안으로 올라가면 1위안을 앉아서 버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노리고 지난 7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0.51% 절하했습니다. 이 조치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비상장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했고 당일 중국 주식시장은 개장한 지 30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네, 증시를 좀 보면요. 우리 증시도 중국 증시를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증시가 우리 증시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 특히 수출 구조를 보게 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 중국 경기 상황 자체는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흐름 자체가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국 쪽의 상황들, 경기 상황이라든지 증시 상황 자체가 여전히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 역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둔화로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배당 확대 기조에 힘입어 배당주 펀드가 저금리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은행 금리에 만족 못하고 또 투자 상품의 변동성이 두려운 투자자들에게 배당주 펀드가 올해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배당주 펀드가 9%에 가까운 평균 수익률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펀드 평가사인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배당주 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8.59%였습니다. 이는 코스피지수 상승률과 일반 주식 펀드는 물론 지난해 돌풍을 일으킨 중소형 펀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배당주 펀드는 어떻게 9%에 가까운 수익률이 가능했을까? 배당주 펀드는 주식 수익률에 배당 수익률이 추가로 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기업들이 배당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 기업의 배당액은 22조 2,9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최대치였던 2014년에 16조 5천억 원보다도 6조 원이 더 많습니다. 반면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배당주 펀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에 육박해 사상 처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낮은 은행금리와 배당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올해에도 그런 정부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서 올 한해도 배당주 펀드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의 불안으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점도 배당주 펀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합니다. 배당은 기업의 튼실함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안전 성향이 높아질수록 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고배당주 펀드보다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에어컨이 사람이 있는 곳을 파악해 바람을 내보내고 공기가 오염되면 자동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줍니다. LG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에어컨인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자 에어컨이 따라 움직입니다.
에어컨 위에 달린 카메라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사람을 향해 찬바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에어컨과 멀어지면 더 강한 바람을, 가까워지면 은은한 바람을 자동으로 내보냅니다. 이 에어컨은 2개의 에어컨 출구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집안에 혼자 있을 땐 자동으로 한쪽이 절전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오늘 LG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휘센 듀얼 에어컨입니다. 최근 가전업계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여러 제품의 역할을 해내는 융복합 가전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신제품도 에어컨 하나가 공기청정기와 제습기의 역할을 모두 해냅니다. 무더운 여름 한철 냉방용으로 사용했던 에어컨이 4계절 내내 사용하는 가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객이 여름 한철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던 에어컨을 전기료 걱정 없이 공기청정이면 공기청정, 에어컨이면 에어컨, 또 제습기로 1년 내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가전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에어컨의 사용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휘센 듀얼 에어컨은 실내의 공기가 탁해지면 자동으로 극초미세먼지까지 감지하고 공기청정 기능을 작동해 쾌적한 실내를 유지해주고 장마철에는 최대 100리터까지 제습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특히 LG전자의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안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집 밖에서도 에어컨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또 필터 교체 주기를 확인하는 등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실시간으로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가 설립돼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을 점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의 화학제품 조사와 건강지킴이 및 신설 등을 통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의 급성 백혈병 사망 이후 약 8년 10개월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 데이 등 자체 할인 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 행사 판촉비, 세절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한 업체는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을 14,500원에 납품할 때 롯데마트에는 할인 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하는 등 정상 가격에서 30%에서 50%를 깎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킬로그램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 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카드가 출산과 육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베이비스토리를 출시했습니다. 베이비스토리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SNS로 사진 편집, 일정 관리 등의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육아일기를 만들고 또 다른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스토리를 통해 제휴된 육아 서비스 업체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둔 세금이 전년 동기보다 17조 원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특별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 진료비 7,433억 원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51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채용 마지노선 연령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평균 30.3세,
여성은 28.4세로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1년 내내 통화 기능을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추웠죠. 밖에 나가면 마치 살을 애는 듯이 추웠는데요. 국내외 경기도 맹추위에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1900선을 내줬고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유가는 3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는 등 나라 안팎의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